아동기 행동장애 제2장 발달 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행동 8. 연속성과 변화 발달 정신병리학은 본질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달은 변화에 의해 정의되며 인간은 분명히 융통성이 있다. 하지만 융통성에도 한계가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이 모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 다 신체 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얼굴 모습이 10세, 20세, 40세 때와 비교해 볼 때 달라진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될지를 예측하거나 그러한 변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기술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심리적 기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변화와 연속성 두 가지 모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변화나 연속성이라는 쟁점을 행동장애 연구에 적용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어린 시절의 행동 문제가 이후의 같은 장애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장애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의문은 행동 문제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어린 시절의 행동 문제는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고 성장의 기회를 봉쇄하는 만큼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오랜 시간 지속되며 될수록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장애의 연속성에 대해 밝혀져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와 연속성을 둘 다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은 상당히 일시적이다. 가령 4, 5세가 넘어서도 이불에 오줌을 싸는 유뇨증은 아동기 이후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아동의 공격성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정신지체와 자폐증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예들은 동형 연속성을 보여준다. 즉 같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는 다른 종류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가령 남성들의 초기 품행 문제는 이후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관계를 이형 연속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들은 아동이 성장하고 나면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 유연성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있는 발달 경로는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문제가 언제 어떻게 연속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볍고 제한적인 증상보다는 심하고 전반적인 증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아동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나타낼 때 연속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성별은 연속성과 관련이 있는가? 만약 관련이 있다면 모든 장애의 경우가 다 그러한가? 아니면 일부 장애에 대해서만 그러한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연구하고 있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이러한 의문들 외에도 변화나 연속성을 초래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 예로 캐스피와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연구는 8에서 10세 아동들의 연구를 30년에 걸쳐 추적하면서 행동의 연속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행동은 못된 성질을 부리는 상호작용 양식으로서 아동기의 성질 부리는 행동, 울기, 차기, 때리기와 언어 폭발, 욕하기, 비명 지르기, 고함치기였다. 남자의 경우 아동기의 못된 성질이 성인기의 변덕빛 과민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의 행동 통제 저조, 의존성, 생산성, 야심과도 관계가 있었다. 성질이 못된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자주 바꾸었으며 이혼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질이 못된 여자아이들은 커서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고 불행한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으며 성질이 고약한 어머니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부적응 행동을 오랜 기간 유지시키는 두 가지 과정을 논의하였다. 누적 연속성은 아동이 자기 자신을 부적응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비롯된다. 성질이 나쁜 소년은 학교를 중퇴하여 스스로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좌절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상황의 과민성, 통제 저조 등으로 반응한다. 상호작용 연속성은 한 개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에서 비롯된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을 보이고 그 개인이 이 반응에 다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아동의 강압적이고 고약한 성질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된다.
과정에 관한 연구는 부적응 행동이 어떻게 해서 계속되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 물론 환경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둘 다 어린 시절의 행동과 성인기의 행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루터와 스로페는 연속성의 원인을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각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부적인 변화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는 정서의 변화, 인지과정의 변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변화, 신경계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9. 발달정신병리학의 실예. 지금까지 발달정신병리학 관점의 핵심적인 측면들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 접근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4가지 연구 영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 영역마다 정상의 행동과 이상의 행동에 대한 지식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발달정신병리학의 다른 측면들도 논의하고 있다. 각 영역은 특히 행동장애에 의해 크게 기여하였다. 1. 생후 초기의 애착.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그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게끔 생물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기의 신호와 요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능숙하며 아기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최대한 활용한다. 유아 역시 부모의 정서적,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듯 생후 초기에 부모와 자녀는 마치 춤추듯 어우러져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행동을 상대방의 행동에 조율시킨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애착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회적, 정서적 유대의 기초가 된다. 애착은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아이가 7에서 9개월경이 되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애착이론은 생후 초기의 친밀한 관계가 이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주도적인 접근이다. 이 이론은 생후 초기의 경험, 위험 요인, 적응 유연성, 그리고 행동의 연속성을 설명한다. 생후 초기의 애착은 애인스워스가 개발한 낯선 상황이라는 절차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아기를 돌보는 사람과 아기 그리고 낯선 사람이 실험실의 편안한 방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어머니는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여러 차례 방에서 나갔다 되돌아오는데 이때 유아의 행동을 비디오로 찍어두었다가 나중에 분석한다. 초창기 애착 연구의 결과 많은 아이들이 안정애착, 양가적 애착 또는 회피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후의 연구는 혼란 애착이라는 4번째 패턴을 발견했다. 병리적이고 학대가 심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혼란 애착 행동, 과도한 사회적 억제 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과도한 사교성과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표 2-5에 이러한 4가지 패턴의 애착 행동이 요약되어 있다. 표 2-5 유아 애착의 4가지 패턴. 안정애착. 유아는 어머니 근처에 머물며 환경을 탐색하러 나서기도 한다. 어머니와 떨어질 때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돌아올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감정을 주고받는데 개방적이다. 양가적 또는 회피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양가적 애착. 고통과 분노를 많이 나타낸다. 어머니와 접촉하고자 하는 동시에 분노를 표현한다. 수동성과 무력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회피 애착. 감정이나 고통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어머니와 접촉하는 것을 회피한다.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혼란 애착. 위로와 안정이 필요할 때 접촉 추구, 분노, 회피, 고통을 차례로 보이는 것과 같이 모순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감정 표현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주 느리게 한다. 어머니에 대해서 불안해 보인다. 무작정 돌아다니거나 감정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어떤 패턴의 애착이 발달하게 되는가는 부모의 특성과 아이의 특성, 그리고 그 주변 맥락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면 안정 애착이 촉진된다. 아이의 행동 성향과 부모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도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고 돌보기가 쉬우며 잘 웃고 많이 소리내는 아이는 부모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부모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맥락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머니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다른 성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애착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생후 초기 애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아이가 그 당시에 보이는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이 행동이 나중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정애착은 유능성이나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같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불안정애착은 아동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애착 경험은 내면화된다고 가정된다. 즉, 정서를 조절하고 미래의 대인관계에 활용할 내적 모델을 아이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안정되게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장차 대인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애착과 행동의 관계를 발견한 것은 아니며 애착의 질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톰스는 이 결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동기의 애착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간의 비일관성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 상황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부모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각 애착의 질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내적 작동 모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면 초기의 애착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경험을 내적으로 표상하는 유아의 능력은 초보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작동 모델이 더 진보하는 학년 전기의 애착이 앞으로의 발달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톰스는 또 아동이 일단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부모의 대화가 논의의 인간관계에 대한 자녀의 내적 모델에 기여한다고 시사한다. 아울러 다수에 대한 애착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동은 아버지, 다른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도 애착을 형성한다. 2. 기질. 기질이라는 용어는 기본적 성향을 가리킨다. 기질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것이다. 최근 들어 기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체스와 토마스의 뉴욕 아동 연구가 발단이 되었다. 이 연구자들은 문제 행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특히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행동의 발달에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출생 후 며칠 안 된 아이들의 행동에 개인차가 나타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어쩌면 유아의 행동 방식이 문제 행동이 발달하는 시초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체스와 토마스는 부모 면담과 실제 관찰 자료를 토대로 어린 아기들이 기질에 있어 독특한 개인차를 나타내며 이러한 기질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체스와 토마스는 기질을 9가지 범주의 행동에 의해 정의했다. 표 2-6 체스와 토마스의 기질 범주 1. 활동 수준 2. 생물학적 기능의 규칙성 3.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접근 회피 접근은 미소 짓는 것처럼 긍정적이며 회피는 우는 것과 같이 부정적임 4.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 5. 반응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자극의 수준 6. 반응의 강도 7. 기분 8. 주변 자극에 대한 주의 산만 9. 주의의 폭과 활동의 지속성 또 순한 아이, 느린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는 3가지 기본적인 기질 양식을 확인을 했다. 까다로운 아이는 부정적 기분, 자극에 대한 격렬한 반응, 불규칙한 수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까다로운 기질은 사회적,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다. 체스와 토마스는 기질과 행동 문제에 대해 단순한 관점을 취하지 않았다.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기질의 차이는 부모의 존재와 관련해서 생겨나며 부모들은 아이에게 반응하고 아이를 다루는 방법에서 상호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반응은 다시 부모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 체스와 토마스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이의 기질이 부모의 특성 및 다른 환경 요인들과 얼마나 합치하는가, 즉 합치도에 달려있다고 가정했다. 다음의 사례 묘사는 훌륭한 조화가 적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릴 때 카알은 대단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였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마다 격양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상황을 여러 차례 하고서야 겨우 적응하곤 하였다. 처음으로 목욕을 하거나 처음으로 고체 음식을 먹을 때, 유아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첫 생일 파티 때 또는 처음 쇼핑 갔을 때 등 어느 때고 처음이면 늘 그런 식이었다. 매번 큰 소리로 울고 도망치려고 버둥거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카알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을 배웠다.
또 자신들이 인내심을 갖고 한 번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새로운 상황만을 제시하며 새로운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할 기회를 준다면 카알은 결국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는 카알을 키우기 어려운 것은 그의 기질 때문이지 자신들이 나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열망의 징후로 보기까지 했다. 까다로운 아이들은 발달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결과 카알은 행동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아동 후기와 고등학교 시기에 카알은 거의 새로운 상황을 맞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자신감이 있는 자기상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집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한꺼번에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움을 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첫 해가 끝날 무렵 그의 문제는 사라졌다. 앞으로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와 비슷한 부정적 반응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괜찮아요. 이젠 어떻게 하면 될지 알거든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질이 발달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체스와 토마스의 통찰은 시간의 검증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기질을 정서, 활동 수준, 그리고 사회성을 망라하는 것으로 본다. 기질은 생물학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고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발달과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기질이 위험 요인인지 보호 요인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또 다른 기질 양식은 행동적으로 억제된 기질이라 불린다. 생후 4개월에 이러한 기질을 나타내는 아기는 낯선 자극을 대하면 움직임이 많아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프로필은 아동 후기의 수줍음, 두려움, 심장의 반응성, 그리고 독특한 뇌파 패턴을 예측한다. 수줍음과 두려움은 시간이 흘러 경험이 쌓이게 되면 감소한다. 따라서 행동적으로 억제된 기질은 다른 기질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영향과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험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으며 적응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서와 정서 조절. 정서는 기질의 한 요소이며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서는 보통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사적인 정서 경험, 슬픔, 행복, 분노, 혐오 등의 느낌을 갖는다. 둘째, 정서 감정은 자동적인 신경계 흥분과 빠른 심장 박동이나 신경성 위장 같은 신체적 반응을 수반한다. 셋째, 정서는 미소, 찌푸림, 축 처진 어깨, 기타 많은 신호에 의해 외부로 표출되기도 한다. 정서는 일시적 또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보다 일반적인 기분 상태로 볼 수도 있다. 강도의 차이가 있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정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경험에 개입하며 몇 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한다. 사람들은 정서 표현에 의해 의사소통을 하며 많은 정서 표현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된다. 정서는 행동과 인지를 불러일으키고 이끌어간다. 예를 들어 정서는 아동이 예전에 즐거운 반응을 보였던 사건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거나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서는 또 공감의 발달과 양심의 발달에 일익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서 발달은 폭넓은 함의를 갖는다. 인간은 정서 생활을 하기 위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정서는 아동이 만나게 되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비슷하게 정서의 이해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두려움을 보인다면 어린아이는 그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2, 3살짜리 아이들은 기본적인 정서들을 명명하고 그러한 정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란 개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는 가족은 아동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에 대한 이해는 정서의 조절로 연결된다. 가족은 정서 행동의 모델이 되어주며 아동의 정서 행동에 반응하고 정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아동을 사회화시킨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 반응의 강도와 시기를 감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발달 과제는 점진적으로 숙달되는데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 정서가 쉽게 일어나고 강렬하며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사실 까다로운 기질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강한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서의 강도와 조절은 둘 다 아동의 행동과 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에이센베르그와 동료들은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가 낮은 정서 조절 기술과 결합하며 사회적 유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행동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절 기술이 뛰어난 아동들은 정서성이 높건 낮건 관계없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적절한 정서적 통제력이 없이 지나치게 강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해당 아동들에게 당연히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 특히 이들이 지속적일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슬픔과 분노는 우울과 공격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실 정서는 대부분의 행동 문제에서 핵심적 요인 또는 부수적 요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서를 조절하려는 욕구는 긍정적 정서에 적용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쁨이나 들뜬 행복감 같은 정서는 좋은 것으로 보지만 지나치게 강한 정서는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정서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도 적응적이지 못하다. 정서의 이해는 또 발달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슐츠와 동료들은 5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문제, 위축을 살펴보았다. 정서 지식은 아동이 1.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정서 표현을 알아보는 능력과 2.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될 정서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지에 의해 정의되었다. 예측한 대로 낮은 수준의 정서 지식은 2년 후 사회적 문제 및 위축의 발생과 상관이 있었다. 정서의 이해는 인지를 포함하는데 이 주제는 다음 절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겠다. 4. 사회인지적 정보 처리. 행동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감정 상태들과는 달리 기능의 인지적 영역은 지식이나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이는 많은 지적 과정 또는 고등 정신 과정을 포괄한다.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는 발달 심리학을 포함한 현대 심리학의 중요한 측면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장애에 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인지적 정보 처리라는 인지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기로 한다. 사회인지적 정보 처리는 사회적 세계에 대한 사고와 관련이 있다.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또 행동이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클릭과 도그지는 일반적인 인지적 정보 처리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의 첫 단계에서 아동은 사회적 단서를 보호하거나 또는 받아들여서 이를 해석한다. 해석은 사회적 상황의 원인에 대한 사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 등을 포함한다. 그런 다음 아동은 원하는 결과를 결정하고 어떤 반응이 적절한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반응을 실행한다. 현재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단서에 대한 해석이 부적응 행동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격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기로 하겠다. 수많은 연구는 평균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친구의 배척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적대성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가상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피험자가 쌓아놓은 블록 구조물을 한 친구가 실제로 쳐서 넘어뜨리는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이 발견되었다. 여기서도 공격적인 아동들은 비공격적인 아동들에 비해 그 친구가 예컨대 우발적으로 블록에 부딪혔다기보다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와 같은 적대적 귀인은 아동이 위협을 느끼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할 때 더 쉽게 일어난다. 물론 공격적 또는 그리고 거부당한 아동들은 친구들의 적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그들의 지각은 전곡을 찌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년장 아동의 적대적 귀인은 6개월 후의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인 인지적 편향이 적어도 일부 경우에는 공격성을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지적 처리는 분명히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구들은 부모와 자기 자신 또는 부모 상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특정한 신념과 기인 역시 우울과 불안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릭과 노즈의 모델은 인지를 강조하긴 하지만 정서가 사회정보 처리에 통합되는 일부분이라고 여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지와 정서는 이 모델의 여러 단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가령 단서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미 정서적으로 흥분한 아동은 잘못된 지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공포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인지적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는 능동적인 사고와 감정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 교류에 관여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상 행동과 정신병리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기여한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주제, 생후 초기 애착, 기재, 정서, 인지적 처리에 내재하는 가정은 발달이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의 경험 둘 다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애착은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육아와 양육자 간의 신호체계에 달려 있으며 유아와 양육자의 특성을 포함하는 환경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유아와 양육자의 특성은 생물학과 환경 둘 다로부터 유래한다. 기질, 정서, 인지는 분명히 생물학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이 행동 문제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제3장에서 위험 요인에 주안점을 두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